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자금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과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30조 7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가운데 수능 시험의 연기 여부가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능을 1, 2주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학원이 10곳 가운데 9곳꼴로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학원 등이 방역 지침을 어기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에서 벗어나 경제나 산업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감염병이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질병인데요. 후진국형 질병으로 분류되던 결핵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결핵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기업 구호 긴급자금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발표한 50조 원 규모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경영자금 29조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을 막게 됩니다. 또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계획보다 2배 늘어난 20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17조 8천억 원을 별도 공급합니다. 증권시장 안정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0배 늘어난 10조 7천억 원 규모로 마련되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해 증시 안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100조 플러스 알파로 과감히 늘리면서 지원 대상을 중견,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9일 발표한 29조 규모의 자금 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사안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하여 29조 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급 학교 개학과 수학 능력시험 연기 여부가 다음 주 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학 추가 연기 여부와 올해 수학 능력시험 일정을 다음 주 초 정부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능을 1, 2주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에 따라 정부는 수능시험 시행 기본 계획을 오는 31일까지 공표해야 합니다. 수능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2010년 G20 정상회의 등으로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휴원을 거부하는 학원을 겨냥해 방역 지침을 어기면 문을 닫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학원과 교습소 휴원율이 1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을 닫은 학원이 지난주 금요일 26.8%에서 이번 주 월요일 11.3%로 15.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휴원 권고가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계가 급한 영세 학원이 견디지 못하고 문을 연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학습 공백을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한 요인입니다. 교육부는 채찍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을 연 학원이 필수 방역 지침을 어기면 지자체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 다중이용 시설은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를 잘 유념하시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이 소규모 집단 발병에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학을 준비하는 학교에는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선 모든 학교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특별 소독을 해야 합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는 700만 장,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 마스크는 2천만 장을 개학 전에 미리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개학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년 또는 학교 전체가 2주간 등교가 중지됩니다. 교내 방송을 통해 개인위생 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여 쉬는 시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4월 6일 개학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개학일이 최종 확정된 뒤 수능 등 개입 일정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는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하루에만 1,000명이 넘는 입국자가 발생해 임시 수용시설도 문제고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워킹스루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걸까요? 이형원 기자입니다. 유럽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들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첫날 대상은 1,400명을 넘겼습니다. 진단검사를 받고 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데다 증상 유무에 따라 격리하는 시설 여유분도 마땅치 않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제 무증상자들을 1박 2일 정도 생활 격리를 해서 검사를 할 그런 시설은 1,200실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슬아슬한 그런. 둘째 날도 1,000명을 훌쩍 넘긴 1,2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되자 정부가 워킹스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보 이동형 선별 진료소로 간이 부스 여러 개를 설치해 의료진은 밖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코로나19 검사 방식입니다. 도보 이동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스로 옮겨 다니면서 그 한 팀의 인력이 대략 한 5분에서 한 6, 7분 만에 하나씩 검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별진료소에 비해서는 한 6, 7배 정도 빠른. 기존 선별진료소는 검사 이후 소독이 끝나야 새로운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워킹스루는 한 부스가 소독되는 동안 다른 부스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속도가 빠릅니다. 한 종합병원이 지난주 이런 방식을 도입해 이미 효과를 본 만큼 인천국제공항에도 당장 수요일부터 40개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적시 검체를 채취한 후 임시 생활시설로 입소하게 됨에 따라 검사 시간 및 검사 결과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임시 생활시설의 순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같은 기대치를 충족하게 되면 유럽 외 다른 나라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늘고 국내 유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등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달 말 출발하는 전세기에 우리 교민 700여 명이 탑승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 밀라노 총영사관이 현지 시간 23일 전세기 탑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700여 명이 한국행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주 이탈리아 한인회가 자체적으로 임시 항공편을 띄우기 위해 진행한 수요조사 때의 인원 500여 명보다 200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당국은 귀국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탑승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24일 정오에 탑승 인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전세기는 이달 31일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서 다음 달 1일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각각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전세기는 정부가 주선하지만 운임은 이용객이 각자 부담하며 1인당 비용은 성인 기준 200만 원 수준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그린 뉴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정책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녹색 성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동일한 그런 개념입니다.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그린, 또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의 뉴딜, 이 두 단의 합성어죠. 자, 이제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에 대응을 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아주 매우 적극적인 정책인데요. 네. 지금까지 서구 각국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었는데 이보다 좀 더 혁명적인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회 시스템의 대대적인 전환을 위한 대규모 집중 투자가 중점으로 그린 뉴딜은 경제와 산업 정책이자 사회 정책이고요. 또 한 부분의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혁을 계획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환경에 대한 어떤 담론이 아니라 산업 시스템 전체의 어떤 대전환을 의미하는 거군요. 자, 그런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좀 차이가 나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그린 뉴딜, 또 유럽의 그린 뉴딜이죠. 네. 자, 이제 지난해 2월 미국이 의회에 제출되었던 그린 뉴딜 결의안을 보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가량 차지하는 미국이 이런 경제 전환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자, 이제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에서 지난해 2월 7일 통과시킨 그린 뉴딜 결의안을 보면 첫째, 자, 10년 내 미국의 전기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예. 둘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도시 건설, 모든 빌딩을 녹색 빌딩으로 전환한다. 셋째, 제조업과 농업 부분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실현한다. 예. 넷째, 해안과 도시, 교통, 수송 분야 등의 기후변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를 투자한다. 다섯 번째, 온실가스 감축과 포집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녹색 기술, 산업 지식, 상품을 미국의 주요 수출품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상시 정책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봤죠. 따라서 미국 하원은 국가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녹색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뉴딜 정책의 기후변화 버전이 바로 이 녹색 이 그린 뉴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유럽의 그린 뉴딜은 어떤 정책인가요? 유럽도 예전서부터 굉장히 이런 기후변화에 아주 민감한 지역이었었죠. 예. 네. 유럽의 이제 그린딜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탄소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2021년 내년부터 규제 시행 예정인 10개 플라스틱 금지 품목 외에도 화장품이라든가 생활용품 등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에도 사용 제한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핵심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뭐 미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면 탄소 국경세가 있습니다. 예. 탄소 국경세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미비한 국가에서 수입한 에너지 집약적 생산품, 즉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이런 데 부과하는 관세죠. 사실 이제 이 계획이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거로 보는데 수출업계들이죠.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수출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미국과 유럽의 그린 뉴딜 그리고 그린 딜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린 뉴딜 안에는 이제 많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가장 핵심은 온실가스를 좀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것이죠. 예. 네. 자,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죠.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넷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제로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 그린피스에서도 한국 상황에 맞는 그린 뉴딜을 위해서 5가지 정책 목표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말씀드린 2030년까지 온실가스량을 전체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 두 번째가 국회나 정부 차원의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 선언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실제 여러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로는 100%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기차로 전기화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부분인데요. 네. 자, 이런 제안들이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 창출 또 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죠. 예, 이런 내용들이 정책화되려면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총선을 20여일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각 정당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린피스였죠. 그린피스가 기정당에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라고 물었고요. 자,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은 국회는 기후 비상 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에 동의하는지 또 물었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기후 비상 선언은 산업, 금융, 국토, 농업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어서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목표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 분야라든가 국토, 금융, 환경 등을 포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나 반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비상사태 선언에 공감한다면서 현 정부의 과속 친재생 에너지 정책 대신에 친환경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 에너지 믹스요. 네,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믹스란 원전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가동률 8% 유지를 고정으로 해서 의무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 탄소나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원전을 의무 운행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R&D를 위한 예산 마련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이미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순 배출 제로 목표 설정 결의안을 내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저탄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중장기에 걸쳐서 좀 일관되고 지속적인 환경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20% 확대, 또 한국형 탄소 제로 모델 구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네. 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도 그렇고 또 우리 정당의 그린피스에 대한 대답도 그렇고 이제는 기후 변화가 단순히 이상론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밑바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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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 팬데믹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치중해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G20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동 계획을 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한동안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지켜보다가 지금은 지구촌 확산의 중심이 되어버린 유럽. 유럽 각국 주요 도시 대부분은 이동 제한으로 텅 비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첫 발병 보고부터 10만 명까지는 67일, 20만 명까지는 11일, 30만 명까지는 단 4일 걸렸다며 극도의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That's heartbreaking. The pandemic is accelerating. WHO는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며 확진자를 찾아 모든 접촉자를 격리시키는 등의 공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win, we need to attack the virus with aggressive and targeted tactics. 그러면서 세계적 차원의 정치적 협력, 특히 주요 20개국 G20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WHO의 이런 행보와 보조를 맞춰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화상회의를 열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행동 계획을 만들고 코로나19가 경제적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서 대응책을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G20 정상들도 조만간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프랑스, 영국 정상과 잇따라 통화를 갖고
G20 정상회의 개최와 치료제 개발, 경제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코로나19 진원지 국가 수장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해 바이러스 해결사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러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근구 기자입니다.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자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Why do you keep calling this the Chinese virus? There are reports of dozens of incidents of bias against Chinese Americans in this country. But it comes from China, and it's not a question about that. Nobody's questioning that.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잘못이 아니라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amazing people, and the spreading of the virus is not their fault in any way, shape, or form. They're working closely with us to get rid of it. We will prevail together.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중국계를 비롯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더 커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 중국 바이러스 발언 이후 미국 시민단체와 세계보건기구까지 나서 우려를 표하는 등 여론이 나빠진 것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아시아인 혐오 차별 사례를 고발하는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사이트는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6개 언어가 지원되며 현재 150여 건의 신체 언어적 폭력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사이트를 개설한 시민단체들은 트럼프의 중국 바이러스 언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차별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2013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레빗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레빗 교수는 매일 78개 나라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빗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자 누적 숫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각국에서 감염자 증가폭이 꺾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염률이 둔화한다는 사실은 대유행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실제 상황이 그렇게 끔찍한 것은 아니며 세상의 종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냄새를 못 맡거나 음식 맛을 못 느끼면 코로나19를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감염이 확진된 환자 중에 미각과 후각을 잃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 가운데 최초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루디 고베어.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후각과 미각을 잃는 것이 코로나19 증상 중 하나인 것 같다. 지난 4일간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국 비과학회가 후각의 상실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증상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후각이 상실되면 자연스럽게 미각을 느끼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비과학회는 한국 코로나 환자 30%에게서 후각 이상이 나타났다며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세가 없다면 후각과 미각 상실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을 가려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본대학의 바이러스 학자도 경증 확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100여 명 중 3분의 2 정도가 며칠 동안 후각과 미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후각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라이노 바이러스, 이제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흔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발할 수도 있고, 이제 치료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 종종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각 상실이 코로나19 감염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축농증, 일반 감기로 인한 코막힘과 구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우리 주변 곳곳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구직 인파가 채용 박람회 대신 온라인에 몰리고 구세군 자선 냄비에는 현금 대신 마스크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경북 청송에 있는 고용주와 서울 잠실의 구직자가 각자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취업 면접입니다. 어색함은 잠시. 회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고용주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집니다. 만약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어쩔 수 없이 투입되어져서 진행을 해야 된다면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자리를 찾는 서울 청년과 지역 기업을 연결해주는 서울시의 청정지역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채용 박람회 대신 온라인 면접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3일간 청년 구직자 400여 명과 150여 개 기업이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구직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제공된다는 게 화상 면접의 큰 장점이고요. 꽃피는 3월인데 구세군 자선 냄비가 등장했습니다. 시기도 낯설지만 자선 냄비 속 온종도 평소와 다릅니다. 구하기 어려워 금스크라고도 불리는 마스크를 현금 대신 기부하는 겁니다. 버스 운전사, 택시 운전사, 환경미화원 또는 경비원들과 같은 이 마스크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이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한 마음을 나눔 캠페인입니다. 구세군은 손소독제 같은 위생용품까지 기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의 익숙한 풍경까지 하나하나 뒤바꾸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요즘 방역을 위해 쓰는 소독제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게 많습니다. 일부에선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잘못 써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메탄올뿐 아니라 일반 알코올 소독제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은 급성 독성 물질. 마실 경우 실명하거나 죽을 수 있어 일반 소독제로 쓰면 안 됩니다. 이달 초 남양주의 한 주민이 메탄올로 집안을 소독하다가 중독돼 치료를 받았고 이란에선 메탄올을 마시고 수십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들어간다고 안심하는 에탄올이나 일반 소독제로 널리 쓰이는 이소프로파놀도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게 확인된 물질이란 뜻으로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피부에 닿으면은 그렇게 큰 독성을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은 호흡이나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알코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소독제 냄새를 맡는 건 금물이고 폐쇄된 곳에선 숨쉬다가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독제 사용 전후에는 환기를 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동선을 소독할 때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비말, 즉 침방울을 통한 전염을 막으려면 출입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 건물 내 테이블 상판 등 손 닿는 곳들을 잘 닦는 방식으로 소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 밖에 바닥이나 벽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독은 자칫하면은 소독제에 의해서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한테 다른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큽니다. 특히 무차별적으로 약을 뿌리는 방식은 출입자들의 건강은 물론 환경까지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출원한 특허 건수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해 최근 6년 동안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우리 기업이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지식재산 4개국에 출원한 해외 특허가 모두 66,7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0.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에 대한 출원 건수가 36,000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중국과 유럽, 일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특허 등록 건수도 전년도보다 8.8% 증가해 모두 42,000여 건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유럽에 대한 특허 등록이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39%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해외 출원과 등록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기술과 제품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암세포 공격 등에 필요한 약물을 실어 나르는 전달체의 성능을 높일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단국대 연구팀은 나노 크기의 약물 전달체가 체내에 주입됐을 때 혈액 내에 있는 단백질에 달라붙어 전달체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어떤 단백질이 전달체에 달라붙는지 등을 밝혀냄으로써 나노 크기의 약물 전달체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나노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스몰 3월호 표지에 소개됐습니다.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감염 질환인데요. 지금도 꾸준히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결핵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주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도 결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생충에 나온 대사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결핵이 좀 과거의 질병이고 요즘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 질병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결핵하면 먼 나라 얘기거나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WHO 보고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이 150만 명이고요. 해마다 약 1,000만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2017년 한 해는 36,044명이 발생했고요. 약 1,816명이 사망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러한 발생률은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단연 1위인데요. 1위요? 네, 인구 10만 명당 70명 정도 달하는 정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2위인 국가가 여러분도 생소한 라트비아라는 곳인데 10만 명당 32명이고요. 3위가 멕시코인데 22명이어서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결핵 발생률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2011년을 기점으로 결핵 환자 발생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 결핵 발생의 특징은 노인 결핵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매우 두드러진 점인데요. 전체 결핵 환자의 약 65%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전체 환자 중에 약 45.5%가 노인 결핵이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70세 이상 노인 인구의 결핵 환자는 그 결핵 발생률로만 치면 아프리카 후진국의 발생률하고 거의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결핵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결핵이 과거 질병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이제 우리나라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질병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하네요. 자, 그렇다면 결핵은 어떤 질병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핵이란 병은 결핵균이 우리 몸에 감염돼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사실은 1882년에 로버트 코흐 박사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후로도 많은 감염병을 일으켜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감염병이고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감염성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후반에 처음 결핵약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현대적인 표준 치료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게 1980년대 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 결핵에 걸리면 암처럼 치료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었고요. 최근에는 EU에서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결핵하면 대표적인 증상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격혈을 떠올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핵균이 체내에서 증식해서 오래되면 기침할 때 피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만큼 현대에 와서도 결핵에 대한 경각심은 계속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결핵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결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핵균이 환자한테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건데요. 환자가 기침을 하면 비말을 통해서 이제 공기 중에 나타나게 되고 공기 중에 균이 떠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흡입하게 되면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병입니다. 이렇게 감염이 되면 요즘 코로나 같은 거는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감염병도 되고 접촉해서 감염이 되기도 하지만 결핵은 공기 중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되면 활동성 결핵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되게 보통
이 활동성 결핵에 걸린 사람은 통상 증상이 발생한 후 진단 전까지 약 200명 정도 환자를 접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약 30에서 50% 정도는 감염시킬 정도로 매우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요. 약 100명이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가정해보면 10명 정도가 활동성 결핵으로 향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 반절은 2년 이내에 발생을 하고 나머지 반절은 평생에 걸쳐서 좀 느리게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활동성 결핵 환자 접촉을 한 사람이라든지 HIV 감염증이라든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면역 억제제 복용하는 사람 등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활동성 결핵에 진행될 확률이 약 20배 이상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공기 감염이 되는 질병이라고 하니까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핵의 증상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결핵은 공기 감염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호흡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호흡기 증상의 가장 흔한 형태는 기침입니다. 사실 기침은 감기나 천식, 비염, 너무나 다양한 질환의 첫 번째 증상인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전문가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결핵을 반드시 의심해서 엑스선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결핵으로 인한 호흡기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객혈입니다. 객혈 외에도 흉통, 호흡곤란, 식욕부진, 체중 감소, 자고 일어나면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나는 식은땀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 어떻게 보면 호흡기 증상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호흡기 말고도 다른 증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결핵은 대부분의 호흡기 증상이지만 호흡기 증상 외에도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다 침범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곳이 이제 가슴막 결핵인데요. 흉통과 호흡곤란, 마른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쇄골 부위에 림프샘이 침투하여 목 부위가 이제 부어오르고 통증이 발생하는 림프샘 결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사나 혈변을 증상을 호소하는 장결핵, 두통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결핵성 뇌수막염, 또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결핵성 심낭막염 등 결핵이 침범하는 장기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네, 저는 객혈만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핵의 증상이 이렇게나 다양하군요. 자, 그럼 결핵이 의심돼서 내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과거나 최근에 결핵 환자와 접촉했는지를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흉부 엑스선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결핵균 가래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핵균 가래 검사는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 검사법, 그다음에 균을 키워서 확인하는 배양 검사법, 그다음에 결핵균 유전자를 확인하는 결핵균 PCR 검사법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검사를 통해서 결핵균이 확인되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하고 결핵 표준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초기 검사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흉부 CT나 기관지 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결핵은 어떤 경우에도 빠르게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또 결핵의 예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알려주시죠. 네, 결핵은 대부분 공기 감염병이기 때문에요.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기침을 통해 전염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근데 결핵은 코로나와 달리 공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전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에서는 활동성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잠복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충실히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핵은 감염력이 높지만 진행되는 속도는 매우 느려서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시고 과음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몸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꺼려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바이러스 전염병 유행 시에 결핵 진단이 지체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2주 이상의 기침을 한다면 안심병원 등을 방문해서 반드시 결핵 검사도 같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또 특히나 평소 동반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때일수록 의료기관을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인 관리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면서 결핵이라는 그 질병의 이름은 익숙한데 결핵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잘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가까운 미래에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산업이 변화하면서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사회도 그린 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